여러분 오늘도 잘 견디고 계십니까? 김명준의 뉴스파이터입니다. 어떤 남편이요 현관문 비밀번호를 아내의 생일로 바꿨습니다. 달콤하다고요? 아니요. 그래서 술 마신 밤에 집에 못 들어가고 있답니다. 전화해서 당신 생일이 언제였지? 라고 물으니까 그냥 들어오지 말랍니다. 네. 자, 이건 우스갯소리였고요. 실제로 현실에서 비밀번호를 바꾸지 않았는데도 자기 집에 못 들어가는 집주인이 있습니다. 비밀번호를 바꾸지 않았는데 알지도 못하는 누군가가 자기 집 현관문 도어록을 통째로 바꿔놨답니다. 대체 어떤 사연일까요? 12월 27일 수요일 김명준의 뉴스파이터에서 잠시 뒤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그야말로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김묘성 기자님. 네, 그렇습니다. 마약류 투약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아오던 배우 이선균 씨가 사망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선균 씨가 오늘 오전 10시 30분쯤에 서울 종로구의 한 공원 인근에 주차된 차량에서 의식이 없는 상태로 발견이 됐습니다. 네. 경찰은 그 전에 오전 10시 12분쯤 신고를 하나 받았는데요. 유서 같은 메모를 작성하고 집을 나섰다. 근데 연락이 되지 않는다라는 이선균 씨의 매니저로부터 온 신고였습니다. 그런데 네. 이 메모는 먼저 이선균 씨의 배우자인 전혜진 씨가 메모를 받고 대표한테 전화를 해서 매니저가 그 내용을 바탕으로 신고를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신고를 받은 경찰이 현장에 출동을 했는데요. 이선균 씨는 이미 의식 불명 상태로 발견이 됐고 소방 당국에 따르면 사망한 것으로 판정이 되면서 치료를 위한 병원 이송은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특히나 사고 차량 내에서는 극단적인 선택을 한 정황이 발견이 됐고 차량 침입이나 타살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경찰은 일단 극단적 선택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정확한 사망 원인을 조사 중에 있습니다. 이선균 씨는 지금까지 3차례 경찰의 소환 조사를 받았는데요. 특히 지난 23일 3차 조사 때는 무려 19시간의 고강도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때 모습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시 한번 많은 분들에게 심려 끼쳐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리겠습니다. 오늘 조사 묻는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드리고 오겠습니다. 일단 오늘 피의자 조사, 고소인 조사 함께 진행해가지고 너무 늦게 끝나서 기자분들 이렇게 기다리게 해드려 진심으로 죄송하고요. 좀 늦은 감이 있지만 오늘 피해자로서 고소인 조사까지 마치게 되었습니다. 오늘 조사 성실히 임했고요. 이제 앞으로 경찰에서 저와 공갈범들 사이에 어느 쪽이 진술의 신빙성이 있는지 잘 판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기다리게 해서 죄송합니다. 3차례 경찰 조사에서 전현 평론가 이선균 씨는 줄곧 억울하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 팬들에게 전한 말인 것으로 추정이 되지만 네. 본인의 핵심 의혹, 즉 마약 투약 혐의에 대해서는 마약을 투약할 의도가 없었다고 일관되게 부인해 왔습니다. 3차례 조사가 진행되었었는데요. 지난 10월 28일 1차 조사가 진행되었고 2차 조사는 지난 4일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셨던 화면에 나왔던 길게 말하는 부분이 바로 3차 조사였는데 지난 23일 출석해서 24일 모습이거든요. 왜냐하면 무려 19시간 조사가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관심사는 그러면 검사에서는 어떻게 나왔을까인데요. 네. 3차례 이 마약 투약 혐의에 대해서 실제로 검사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모두 음성이 나왔는데 처음에는 간이 시약 검사가 나왔는데 마약 투약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음성이 나왔고 그다음엔 조금 더 정밀한 검사를 위해서 모발, 머리카락을 통해서 1차 정밀 감정을 했는데 역시 음성이었고요.
그다음 검사 추가로 채모를 채취해서 2차 정밀 검사를 했었는데 이때 감정에서도 음성이 나왔습니다. 아니 그렇다면 백성문 변호사님, 고 이선균 씨가 지금까지 조사에서도 마약을 했다는 직접적인 물증은 안 나왔던 상황이었나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직접 증거는 하나도 나오지 않았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마약 관련 간이 검사 그리고 정밀 검사에 전부 다 이제 음성이 나온 상황이었습니다. 네. 다만 일단 이성균 씨가 마약을 했다고 주장하던 유흥업소 그 실장, 여실장의 진술만 있었는데 네. 일단 본인이 마약에 관련된 얘기를 하니까 굉장히 호기심을 이성균 씨가 가졌고 네. 최소 5차례 투약했다 이렇게 주장을 한 반면에 이성균 씨 같은 경우는 한 번, 그러니까 4차례 만남 중에 딱 한 번만 본인은 수면제라고 알고 복용한 것이 전부다. 그러니까 저게 설사 마약이었을지라도 네. 본인은 마약인지 전혀 인식하지 못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해왔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성균 씨 같은 경우 아까 그 마지막에 3차 조사를 받고 나와서 그 이후 굉장히 억울함을 호소를 했고요. 그러니까 공갈범의 범들의 말이 맞는지 본인의 말이 맞는지 진술의 신빙성을 제대로 봐달라. 신빙성이 어느 쪽에 있는지 잘 판단해달라고 하면서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해달라고 본인이 먼저 요청하기도 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선균 씨 변호인은 바로 어제였습니다. 26일 날에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해달라 이런 의견서를 경찰에 제출했어요. 그런데 하재근 평론가님, 그렇게 억울함을 재차 호소한 지 하루 만에 지금 이런 비보가 들려왔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이성균 씨가 3차 조사 받을 당시에 그 전까지보다 뭔가 좀 생기가 돌아온 듯한, 뭔가 좀 강한 어조로 억울함을 항변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서 이제 좀 뭔가 이성균 씨가 자신감을 되찾나라는 시각도 있었는데 사실 이성균 씨는 저런 외적인 모습과는 달리 속으로는 굉장히 힘들어하고 괴로워했던 것 같고 네. 지금 이성균 씨의 지인이 네. 문화일보랑 인터뷰한 내용을 보면 이성균 씨가 최근에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된 이후에 확인되지 않은 주장으로 그의 지인들까지 싸잡아 비난하는 일부 온라인 콘텐츠 그리고 인터넷 커뮤니티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주장들 그런 것 때문에 힘들어했다. 특히 이성균 씨 가족들이 고통받는 것을 무엇보다 괴로워했다. 이렇게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손정혜 변호사님, 지금 대중의 시선이 경찰 쪽으로 쏠리는 것 같습니다. 일단 경찰에서는 이성균 씨에 대한 강압 수사는 없었다. 그리고 적법 절차에 맞게 수사를 했다라는 공식적인 입장을 밝혔고요. 나가서는 소환 조사할 때마다 2명의 변호인을 참석했기 때문에 강압적으로 수사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라고 일축하긴 했습니다. 다만 좀 아쉬운 점은요. 연예인 때문에 사회적인 영향력이 있고 그만큼 책임감이 있다고 하더라도 네. 아직 범죄 혐의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너무 무분별하게 마치 마약을 한 것처럼 좀 언론이 흘러가거나 경찰이 그와 관련한 수사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네. 만약에 수사의 필요성이 있었더라도 조금 더 피의자의 인권도 보호하면서 피의 사실 공표 문제를 줄이면서 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어느 순간 연예인이라는 직업이 사회적으로 굉장히 영향력이 커지고 그만큼 사회적 강자가 된 것 같지만 언론 앞에서는 한없이 또 약자인 모습도 있거든요. 이번 사건에서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는 지점입니다. 그렇다면 백성문 변호사님, 네. 이선균 씨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이 수사는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단 이성균 씨가 사망한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피의자가 사망하는 경우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가 종료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성균 씨가 받고 있는 혐의에 관련된 수사는 이제 종결이 되는 것이고요. 네. 다만 이 사건 같은 경우 이성균 씨가 또 고소를 했죠. 아하. 그러니까 공갈을 당했다는 취지로 유흥업소 실장 등을 고소한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 사람들에 대한 수사는 여기에서는 이제 피해자죠, 이성균 씨가. 그러네요. 네. 피해자가 사망한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피의자들에 대한 수사는 계속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김묘성 기자님, 이선균 씨 소속사도 지금 충격을 상당히 받았을 것 같은데 혹시 관련해서 입장이 나왔을까요? 네, 오늘 이선균 씨의 사망을 공식적으로 소속사가 발표를 했습니다. 내용을 좀 보면요. 일단 비통하고 참담한 심경 가눌 길이 없다라면서 가슴 아픈 심경을 고스란히 전했습니다. 그리고 부디 고인의 마지막 가는 길이 억울하지 않도록 억측이나 추측에 의한 허위사실 유포 그리고 이를 토대로 한 악의적인 보도 자제해 주길 정중히 부탁드린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일정도 조심스레 전했는데요. 장례 같은 경우에는 유가족
그리고 동료들이 참석한 가운데 조용하게 치를 예정이다라고 전했습니다. 하재근 평론가님, 고 이선균 씨가 받아왔던 혐의 그 사건과는 별개로 고 이선균 씨의 갑작스러운 죽음에 연예계도 침통함에 빠졌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연예계에서 오랫동안 활동해온 주요 인물 중에 한 명이었기 때문에 어쨌든 비보가 들려온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연예계가 굉장히 지금 침통한 상태고 뭐 예를 들어서 드라마 제작 발표회 같은 게 연기가 된다거나 네. 노량의 배우 김성균 씨가 인터뷰를 하기로 했었는데 취소했거든요. 네. 이런 식의 연예 행사들이 지금 연기 내지는 취소되고 있고 해외에서도 지금 뭐 파문이 일고 있는데 이성균 씨가 기생충으로 해외에서도 많이 이름이 알려졌거든요. 그래서 지금 BBC가 이번에 이성균 씨가 마약 투약 조사로 인해서 명예가 크게 훼손되기도 했다라고 보도를 했고 로이터 통신 같은 경우에는 한국은 이성균 씨가 지난 주말에 19시간 동안 경찰 조사를 받았다. 한국은 강력한 마약법을 적용해서 뭐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뭐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 같은 경우에는 건전한 이미지로 유명했던 이성균 씨가 마약 스캔들로 인해서 TV나 광고 시장에서 배제됐다. 이런 식으로 외신이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고 이선균 씨의 안타까운 죽음에 삼가 조의를 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목을 보면 전청조라는 이름이 오랜만에 등장하는데 오늘은 전청조가 아닌 이 사람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김묘성 기자님. 네, 참 안 좋은 사례를 두고 부전여전이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 라는 이야기를 하기가 참 민망합니다. 어떤 이야기인지 영상을 통해 한번 확인해 보시죠. 네. 네, 후드 모자를 뒤집어 쓴 한 남성입니다. 편의점 앞에 벤치에 앉아서 도시락과 라면을 먹고 있는 거거든요. 네. 잠시 뒤에 경찰차가 이렇게 도착을 합니다. 남성에게 다가가는 남성과 경찰들이 보이는데요. 네. 무언가 말을 건네는 것 같죠? 네. 근데 남성은 팔을 좌우로 이렇게 흔들면서 나는 아니다라는 표시를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경찰은 이렇게 남성의 몸과 가방을 꼼꼼히 수색을 한 뒤에 체포를 하게 됩니다. 이 남성은 누굴까? 전청조의 아버지였습니다. 어머나? 아니 근데 김묘성 기자님 지금 CCTV 상을 보면 전청조의 아버지란 사람이 느긋하게 뭐 라면 같은 걸 먹고 있었는데 어쩌다 지금 저렇게 된 거예요? 경찰이 괜한 사람을 쫓진 않겠죠.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도 영상에 딱 남아 있는데요. 한번 같이 확인해 보시죠. 네. 네, 왼쪽에 보이시죠? 동그라미 안에요. 검은 옷 입은 사람이 바로 전청조의 아버지거든요. 네. 아무도 없는 인력사무소에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러더니 책상 위에 무언가를 슬쩍 집어들어요. 아하. 근데 이게 뭐냐면요. 휴대전화거든요. 아하. 인력사무소에 신고를 받은 경찰이 이 CCTV를 바탕으로 그를 쫓았습니다. 그래서 그제 저녁인 밤 11시 30분경에 전 씨를 체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하. 그 말인 즉슨 손정혜 변호사님, 전청조의 아버지란 사람이 지금 남의 휴대전화를 훔쳤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전남 보성군에서 잡혔는데요. 인력중개 사무실에 간 것으로 보이는 걸로 봐서는 어떤 일자리를 구하고자 그 자리에 방문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제 오후 오후 3시 20분경에 여기에 들어가서 남의 휴대폰을 절도를 한 겁니다. 당연히 그 사무실에서 핸드폰 없어졌습니다라고 신고를 했겠고요. 경찰이 추적 끝에 오후 11시 30분경에 근처에 있는 편의점에서 저렇게 전청조 씨 부친을 검거하게 된 것인데요. 한 네. 1km가량 떨어진 곳에서 발견을 한 겁니다. 네. 처음에 보시는 것처럼 아니에요 그러면서 부인하는 장면도 있을 뿐만 아니라 네. 경찰이 이제 행색이 의심이 가고 범죄 혐의점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신원 확인을 위해서 신분증을 달라고 했거든요. 근데 신분증조차 없다. 이름도 말하지 않고 계속 이제 회피했다고 하는데요. 결국 경찰은 지문을 찍어 보니까 지문을 통해서 신원을 확인했다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당시 상황 관련해서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내가 알지 못한 사람이 이거 핸드폰을 들고 갔더라고요. 그래서 신고하게 된 거죠. 신고한 다음에 편의점에 지나가다가 다른 사람이 연락이 왔어요. 그 비슷한 사람이 있다고. 그래서 그쪽으로 가보니까 그 사람이더라고요. 사무실에 왔다는 것을 인정을 했어요. 그러면 그 휴대폰이 어디 있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일어서 가려고 하는 찰나에 경찰들이 와서 잡게 됐어요.
전후 사정이 그렇게 된 거였어요. 그런데 전효연 평론가님, 전청조의 아버지란 사람 잡고 봤더니 이게 휴대전화 절도범으로만 끝날 게 아니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전청조의 아버지는 사기 혐의로 공개 수배된 상황이었고 그래요? 5년 만에 이번에 잡힌 겁니다. 어머나. 그런데 사기 금액이 도대체 얼마이기에 공개 수배까지 내려졌을까요? 들으시면 아마 깜짝 놀랄 겁니다. 왜요? 2018년 전청조의 아버지는 천안에서요. 네. 지인들에게 부동산을 구매해주겠다라고 하면서 무려 13억 원을 뜯어냈고 다시 또 지인들에게 3억 원을 빌리고 잠적을 했습니다. 세상에. 그 피해 금액이 총 16억 1천만 원 상당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도피 행각을 벌이다가 이번에 이렇게 붙잡히게 된 겁니다. 아니 1, 2억 사기쳐도 큰 돈인데 16억을 사기를 쳤어요. 그런데 백성문 변호사님, 네. 아니 뭐 이게 사기 남의 등쳐 먹는 것도 뭐 대물림 되는 거예요. 아버지랑 딸이 똑같아요. 이게 뭐예요 이게? 그러니까 사실 저 금액만 들어도 깜짝 놀라죠. 그리고 부녀가 전부 다 사기 행각을 벌였다만도 놀라운데 네. 수법이 똑같습니다. 어머? 일단 한번 들어보세요. 이게 네. 누구 사기가 떠오르는지. 일단 뭐 방식은 로맨스 스캠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혼인빙자 사기죠. 그리고 일단은 본인이 엄청난 자력가로 행세를 하면서 수천만 원짜리 시계도 턱턱 사주고 어허. 외제차도 선물을 해주고 네. 그리고 뭐 피부과 시술, 고객 피부과 시술도 다 해줍니다. 네.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그럼 피해자로부터 환심을 사겠죠. 아. 그리고 본인이 거기서 시한부 인생이라고 합니다. 어? 굉장히 다정함을 연기를 하고요. 이거 전청조 얘기 아니에요? 그게 지금 전청조이가 아니고요. 전청조 이 부친 아버지의 사기 수법을 제가 얘기해드리고 있는 뭐 겁니다. 똑같은 거 진짜 대박 그리고 사건.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투자를 받고 도용한 신분증만 남기고 홀연히 사라집니다. 와, 지금 여러분들도 시청자 여러분들도 귀를 의심하지 깜짝 놀라셨을 거. 그리고 네. 거기가 끝이 아니에요. 네. 도피하고 나서 그 네. 이후에도 또 뭔가 사기 행각을 이어갔는데 네. 그때는 내가 한 200억 정도 가지고 있는 그 충남 천안의 재력가다라고 어머나. 하면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사기를 쳐왔습니다. 뭐 아시겠지만 전청조 씨가 뭐 자기가 파라다이스 혼외자다, 재산이 51조다, 뭐 엔디비아 대주주다, 그랬었죠. 뭐 최장암 사기 시한부다. 이것도 배운 걸까요? 어머나. 이게 지금 얘기 들어보면 진짜 판박이에요. 전청조의 아버지라는 사람의 지금 사기 수법을 백성문 변호사님이 설명해 주신 건데 지금 시청자분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던 전청조의 사기 수법이네 라고 혼동하실 거예요. 그만큼 똑같이 판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재근 평론가님, 전청조가 수년간 그럼 연락하고 살아서 이 아버지라는 사람하고 어떻습니까? 지금 나오고 있는 이야기가 연락을 지속적으로 계속 뭐 자주 한 건 아닌 것 같은데 지난 2018년에 전청조의 아버지가 천안에서 도주하기 한 달쯤 전에 그때 전청조가 아버지한테 문자를 보냈다고 합니다. 뭐라고 보냈냐면 아빠가 우리 아빠라면서요. 저 도와주세요. 너무 어려워요. 이렇게 보냈다는 거예요. 당시에 전청조가 제주에 살고 있던 무렵이었는데 전청조의 아버지는 네. 자신의 모든 비밀번호를 전청조의 생일로 지정을 할 정도로 딸한테는 또 굉장히 애틋했다고 합니다. 딸이 힘들다고 메시지를 보내니까 본인이 직접 제주도로 건너가서 네. 전청조한테 당시에 10억 가까운 금액을 건넸다고 합니다. 어머. 그랬는데 네. 딱 그 즈음부터 전청조가 재력가 행세를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하하. 범죄 수법마저 닮아버린 부녀, 아버지와 딸. 그런데 대중 앞에 모습을 드러내는 모습, 방식도 닮아버렸습니다. 그 모습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기 혐의 인정하십니까? 남현희 씨랑 수익금 나눴다고 하셨는데 남 씨도 범행에 가담한 게 맞습니까? 남현희 씨도 사기 범행 알고 있었나요? 예전분께 한 말씀 좀 해주시죠. 혐의 인정하세요? 진짜 범죄자긴 하지만 저 말로를 보세요. 아버지란 사람과 딸의 그 옷으로 깊게 눌러써서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끌려가는 모습, 정말로 저런 식의 부전여전입니다. 그럼 앞으로의 수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손정희 변호사님?
일단 경찰에선 전 씨에 대한 신병 확보를 위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한 상황이고요. 구속영장 발부될 겁니다. 일단 네. 범죄의 중대성도 크고 도망 다녔던 사람을 지금 체포한 상황이기 때문에 도망갈 염려가 있다라고 당연히 판단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네. 지금 전 씨, 그러니까 딸 전 씨 같은 경우도 본인의 어떤 사기 행각에 대해서 모두 법원에 가서 자백하고 있거든요. 양형만 다투고 있습니다. 지금 전 씨의 부친 마찬가지로 16억 대면 어마어마한 피해 액수인데요. 행색을 보아하니 그동안 5년 동안 도망 다니면서 대부분 탕진하고 피해 금액이 남아있지 않은 것으로 추정이 돼서 네. 이 사기죄로 기소되고 그리고 피해 회복을 하지 못한 상태로 중형을 받을 것이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남의 눈에 피눈물 나게 했으니까요. 앞으로의 죄값 달게 받기를 눈 부릅뜨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보세요. 햄버거 가게로 몰린 산모들. 아니, 김묘선 기자님. 네. 이제 출산을 하니까 식욕이 돌아온 거예요. 왜 햄버거 가게 한 거예요? 산모들이 햄버거 가게를 우르르 찾은 데에는 햄버거가 아닌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곳에 들리기 전에 어떤 일을 겪었기 때문인데요. 어허.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영상을 통해 확인해 보시죠. 뭘까요? 네, 아주 이른 아침입니다. 환자복 위에 외투를 걸친 산모들이 건물 바깥으로 나와 있는 모습인데요. 네. 지금 보시면 저 종아리는 맨살인 걸 보면 그러네요. 굉장히 추울 거예요. 네. 근데 저마다 품에는 담요에 둘둘 쌓인 신생아들도 안고 있습니다. 어머나. 행여라도 아기가 추울까 자신의 외투 안으로 아기를 넣은 산모도 보이는데 어제 서울의 한 산부인과에서 불이 났어요. 어머나. 그래서 산모들이 신생아를 안고 긴급히 대피하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어머나 세상에. 왜 아니 손장애면 요즘 가뜩이나 지금 화재 소식이 많이 들려오고 있어요, 지금. 더군다나 이렇게 추운데 어린 신생아 산부인과에서 이제 산모들이 이제 대피하다 보니까 걱정이 많으실 텐데요. 네. 일단 다행히도 인명 피해는 없었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26일 어제죠 오전 6시 58분경 비교적 이른 시간에 이제 화재가 발생했다라고 하는데요. 네. 지하 1층 빨래 건조기에서 이제 최초 발화됐다라고 합니다. 아이고. 다행스럽게 자동화재 경보기가 이제 소방서로 바로 이제 화재 경보음을 울렸다라고 하고요. 즉시 네. 출동을 한 겁니다. 네. 그리고 병원 당직자가 초기에 진화에 나섰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서 대규모의 화재는 막을 수 있었다고 알려지고 있는데요. 네. 여기가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에 위치한 산부인과인데 굉장히 큽니다. 지하 3층 그리고 지상 13층 규모의 어머나. 큰 산부인과에서 이렇게 화재가 났는데 그러니까 산모와 신생아도 굉장히 많았겠죠. 그렇겠네요. 무려 45명이 대피를 했다라고 어머나. 하고요. 신속하게 대피가 이루어졌고 지금 그 소방 당국에서는 그 빨래 건조기에 이제 건조기 팬이 가열돼서 전기압선으로 이제 화재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뭐 산모분들도 놀라셨겠지만 아직은 의사 표현을 못하는 신생아들도 얼마나 엄마 품에서 놀랐을까요? 당시 현장에 있던 병원 관계자분 얘기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령이 일어나게 다 놀래가지고 대표라고 이제 소리 지르고 나 가자는 거지. 애들 막 들고 나왔지. 아니 다 그거 빌려가지고 다 들어가서 그렇게 된 거지. 아니 이제 저렇게 갑작스러운 화재에 정말 큰일 날 뻔했는데 저 화재랑 앞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햄버거 가게랑 무슨 연관이 있는 걸까요? 예, 일단 불이 나니까 산모들이 부랴부랴 겉옷만 걸치고 신생아를 데리고 뛰쳐나왔는데 본인도 문제이지만 이 아기들이 추위에 그대로 노출될 수가 맞아요. 있잖아요. 마침 병원 인근에 햄버거 매장이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직원들이 저렇게 소방당국의 신고가 완전히 접수돼서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들어오시죠 하고 공간을 내준 거예요. 어머나. 처음에는 한두 명이 아우 추워라 하고 들어가니까 다른 산모들이 나도 하면서 따라 들어가다 보니 저렇게 가게 안이 산모들과 아가들로 북적북적하게 된 아 이렇게 겁니다. 앉아 계시군요 세상에. 그렇습니다. 이제 이후에 신고가 접수해서 소방관이 와서 이 공간 좀 사람들을 대피시켜도 되겠느냐 했더니 흔쾌히 그러시죠라고 하면서 말하자면 저기가 의도치 않게 임시 대피 공간처럼 활용이 된 겁니다. 세상에. 그리고 이렇게 공간만 준 것이 아니라 추우시죠라고 하면서 뭐 따뜻한 물을 건네기도 하고 굉장히 산모들에게 선의를 베푼 어머나.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네. 사실 잘 모르고 있었던 손님들은 뭐 어리둥절하고 매장에서 굳이 매출을 따지자면 다른 손님들을 못 받고 대피 장소를 해줬기 때문에
약간의 손해도 있었을 것으로 추정이 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선행을 베풀었다고 하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좀 훈훈해서 나중에 돈줄 내준다 그러잖아요. 네. 우리 가서 햄버거 많이 팔아주자 이러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네. 그러면 계속 저기 있을 수는 없으니까 어떻게 했느냐. 일단 대피한 이후에 나중에는 공공산후조리원으로 산모들과 아가들이 이동했다고 합니다. 어머나 세상에. 당시에 저 햄버거 가게 직원분은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저희한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모 한 분이 갓난 아이를 안고 매장 안으로 좀 급하게 들어오셨는데 좀 불안해 보이셔서 혹시 도와드릴 게 있는지 여쭤봤어요. 밖에 산모분들이 몇 분 더 계시길래 인근에는 좀 대피 장소가 그 시간에는 마땅치가 않으니까 매장 안에서 좀 대피하시길 안내드렸고 산모분들이 아기를 안고 오시기도 했는데 신생아들은 이제 인큐베이터에 들어있는 채로 간호사분들이 옮기시더라고요. 많이 춥기도 했고 근데 날씨도 날씨지만 신생아들은 좀 위험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어서 그게 좀 많이 걱정이 됐던 것 같아요. 아니 세상에 손정희 변호사님 이분 진짜 한번 엑스레이 검사해봐야 되는 그 날개 어디에 숨기고 계신 거 아니에요 진짜? 그러니까 나이도 젊으신 것 같은데 신생아 먼저 저렇게 걱정해주는 따뜻한 마음이 느껴지는데요. 누리꾼들 마음도 똑같습니다. 네. 일단 직원분들은 국가 유산을 지켜낸 분들 이런 댓글도 눈에 띄고요. 네. 산모 아기들 모두 건강하게 바란다. 햄버거 가게 대박 나세요. 맞아요. 주민분들 돈줄 내주세요. 이런 댓글들이 따르고 있습니다. 진짜 저도 한번 시간 나면 저기 한번 가봐야겠다. 돈줄 한번 내드리고 가야겠다. 정말 저 직원분을 포함해서 햄버거 가게가요. 큰일 하셨다. 정말 천사 같은 마음을 가졌다. 이런 칭찬 해드립니다. 멋지십니다. 아니 요즘요. 현역가왕 왜 그래요? 아니 김묘성 기자님 언제는 남보다 잘해야 된다는데 이제는 또 혼자만 잘하면 안 돼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혼자 하는 것도 어려운데요. 이제는 5인 1팀이 돼가지고 팀 전체가 잘해야지만 그 다음 라운드로 가는 아주 잔인한 대결이 펼쳐졌습니다. 그래요? 어제 잠 못 드는 화요일 밤 바로 네, 현역가왕이 하는 날인데요. 네. 연예인 판정단 220점 그리고 국민 판정단 180점에서 총점이 400점이었어요. 아하. 이 400점을 두고 대결을 펼쳤는데 네. 1위를 차지한 팀원 전체가 다음 라운드로 진출을 합니다. 그런데 2등부터 5등까지의 팀은요. 전원 탈락 후보가 되는 거예요. 어머나. 그러니까 1등 아니면 아무 소용이 없게 되는 어머나. 거죠. 그렇다면 네. 가장 중요한 그 팀을 어떻게 꾸렸을지, 야. 어떤 멤버, 어떤 과정을 겪어서 꾸렸을지 영상을 통해 먼저 확인해 보시죠. 네네. 이제부터 한 분씩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가희 씨. 저는 일단 신미래, 하이량, 김소유, 한범 씨. 하나, 둘, 셋, 넷, 하나. 언니 오른쪽 어깨가 하나, 둘, 셋, 넷이에요. 봄이 쉬어라. 한 템포 마시겠습니다. 그럼. 아이 그 배려를 또 너무 고맙습니다. 우리 여기서 템포 더 빨라진다 했거든요. 봄이가 움직일 수 있는 한도 내에서 땡겨. 동미 언니는 살살 쳐도 돼. 그게 되냐고. 봄이가 혼자 살살 추고 박자는 안 맞고 그러면 돼. 나 때문에 뭐가 안 되는 건가? 피해를 계속 주는 것 같아갖고 어떻게 해야 될지 혼자만 자꾸 끙끙 앓으니까 새벽에 잠도 못 자겠고 그냥 다 죄송하더라고요. 제가 막 이 상태가 이러니까는 자신한테 할까 너무너무 고맙고 그리고 죄송하고 제가 없더라도 잘 해가지고 좀 좋은 성과가 있었으면. 아가가 조금 생각보다 일찍 나오는 바람에 제가 하차를 하게 되었는데 저하고 그리고 우리 아가가 응원의 힘을 불어 넣어드릴 테니까 우리 이기자 시스터즈 화이팅! 가자! 화이팅! 아우 세상에 손정희 변호사님 한봄 씨는 진짜 얼마나 진짜 억울할 거예요. 물론 아기가 태어난 건 축복이지만
자지나차 이틀 만에 출산했어요, 새 생명을. 저는 대단한 정신력으로 보이는데요. 왜냐하면 출산 이틀 전까지 안무하면서 호흡 맞추면서 연습을 했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데요. 네. 그러면서도 남 걱정하느냐고 울면서 내가 민폐인 것 같다고 걱정하는 모습 좀 아름답게도 느껴졌는데 정말 자지나차 결정하고 이틀 만에 출산을 했습니다. 굉장한 노력이라고 좀 보일 수 있는 건데요. 근데 팀 입장에서는 한보 씨가 빠지니까 어떡하지? 긴급 회의에 들어갔고요. 그래서 마스크 걸을 다시 출연시키자라고 한 목소리를 내면서 극적으로 구사일생했습니다. 네. 그렇게 다시 5명 완전체가 꾸려졌고요. 이기자 시스터스, 지금 만상몸에서 출산하고 나서 응원 메시지 보내시는 봄 씨 모습도 보셨는데요. 과연 무대는 어땠을지 같이 보시겠습니다. 월남에서 돌아온 새까만 김상사 이제서 돌아왔네. 월남에서 돌아온 새까만 김상사 너무나 기다렸네. 봄을 내는 김상사 돌아온 김상사 내 맘에 들었어요. 믿음직한 김상사 돌아온 김상사 내 맘에 들었어요. 사랑한다고 말할 걸 그랬지. 님이 아니면 못 산다 할 것을 마음 주고 눈물 주고 꿈도 주고 멀어져갔네. 네눈 먼 곳에 영원히 먼 곳에 망설이다가 네눈 먼 하재근 평론가님 뮤지컬 두 편을 뚝딱 본 느낌이에요, 지금. 네, 그렇습니다. 이 팀의 이름이 이기자 시스터즈인데 네. 이 팀전의 경우에는 한 팀이 그 게스트랑 같이 여러 노래를 돌아가면서 부르는 일종의 작은 미니 콘서트를 하는 듯한 형식인데 이기자 시스터즈가 처음에 김추자 씨 하고 신중현 사단의 간판 스타 네. 1970년대 이효리 네. 라고 불렸던 김추자 씨의 노래 두 곡을 연달아서 이제 불렀고 그 다음에 또 미운 사내를 불렀거든요. 네. 근데 미운 사내를 부를 때 마스크 걸이 무대 한쪽에서 폴댄스를 춘 거예요. 이거는 여성 트로트 오디션에서는 처음 보는 광경이 지금 나온 거예요. 네. 너무나도 지금 심사위원들이 입이 떡 벌어지고 있는데 네. 옆에 앉아있는 그 사회자 신동엽 씨가 네. 귀가 빨개질 정도로 어머, 모종의 강렬한 어머, 충격을 줬던 어머. 그런 퍼포먼스가 있었고 네. 여기서 그치지 않고 네. 에녹 씨하고 또 함께 네. 퍼포먼스를 해서 아하. 그러한 무대들도 충격을 줬습니다. 이야, 정말 다양하게 준비를 많이 했다는 게 느껴져요. 이기자 시스터스. 그러면 점수가 잘 나왔을 것 같기도 한데요, 전현 평론가님. 참고로 저 폴댄스 추는 장면에서 어떤 표정을 지시는지 보셨어요? 제가 유심히 보셨어요? 네. 봤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저 마스크 걸이 마스크를 쓴 상태로 노래하는 것도 힘든데 춤추는 걸 보면서 힘들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네. 그리고 사실 혼자 잘하는 것보다는 5명의 조화가 굉장히 중요한데 네. 점수는 예상보다 좀 낮다 이런 평가가 나올 만합니다. 네. 220점 만점에 166점. 일단 연예인 판정단의 점수가 공개가 됐는데 네. 아무래도 이렇게 5명의 호흡을 다 맞출 수 있는 첫 무대라서 좀 낮게 나온 게 아닐까 이런 추정이 됩니다. 네. 지금 연예인분들의 좀 평가를 들어봐도 그런 점에서 아쉽다는 평이 많았는데요. 네. 이지혜 씨 같은 경우에는 서로 더 진해서 나오는 케미. 그러니까 친해지면 왜 우리가 호흡이 착착 맞는다고 하는데 네. 좀
그런 부분이 아쉽다라는 평가를 내렸고 네. 윤명선 작곡가는 리더인 방가희 씨가 좀 더 쏟아냈으면 좋았을 걸 이렇게 평을 했습니다. 네. 그래도 연예인 평가단 220점 만점에 166점이면 일단 잘한 거예요. 수준급이에요. 그 다음에는 어떤 팀이 등장했을까요? 한번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명해 주세요. 린 선배님 하겠습니다. 김다현 씨, 요요미 양, 유민지 씨 하겠습니다. 트로트 하면 되고 퍼포먼스 하면 되고 저는 어른들의 귀여운 눈. 얘들아 그러면 우리 버들이 외로운 이런 것도 하나 더 넣을까? 네. 어쩔 수 없잖아. 어쩔 수 없지. 어떡해. 내가 늙은 거를. 여러분 주목. 다음 노래 하실게요. 네. 근데 고는 거의 거드는 거의 안 돼. 거드는 좀. 저는 하차하겠다고. 왜냐면 해본 적이 없으니까 겁이 좀 났어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을까? 뭐야? 이쪽이 먼저예요. 이쪽가? 라구는 있는데 몸이 안 따라서. 진짜 댄스를 안 하던 분이 어쨌든 가벼운 율동이라도 하게 되면 진짜 어려운가 봐요, 하재근 평론가님. 그렇습니다. 이런 오디션에서 팀전을 할 때마다 항상 이제 댄스가 문제가 되는데 이 팀 같은 경우에는 리더 마이진 씨를 주축으로 린, 김다연, 요요미, 유민지 씨, 옥구슬 아가씨들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뭉쳤는데 다들 가창력은 정말 엄청난 분들이거든요. 근데 린 씨가 발라드 가수로서 항상 노래할 때 두 다리가 마치 뿔이라도 되느냐 무대를 딱 딛고 서서 딱 이렇게 조용히 노래를 부르는 그런 스타일이었는데 갑자기 요새 댄스를 해야 되니까 이게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왼쪽 오른쪽부터 지금 헷갈리기 시작하고 그래서 조용한 노래를 할 때는 다른 팀원들을 가르쳐주는 입장이었었는데 댄스를 하게 되니까 김다연 양한테 배워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바로바로 배우기가 어렵고 계속 이제 실수도 하고 그랬는데 과연 본 무대에서는 실수 없이 무대를 소화했는지 영상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궁금합니다. 거리거리 마주치고서 누구를 기다리나 낭낭 18세 허들미치는 앞길에서 소쩍새 올 때만을 기다립니다. 소쩍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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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가 울기만 하면 떠나간 그리움님 오신댔어요. 웃겼다. 릴리리 야 릴리리 릴리리만 봐 릴리리 야 릴리리 릴리리만 봐 정다운 우리님 릴리리 오시는 날에 원수의 피바람 릴리리 비바람 불어온다네. 응가신 곳을 알아야 알아야지. 당신 우선 보내지 보내드리지. 릴리 야 릴리 릴리리만 봐 릴리리 야 릴리리 릴리리만 봐. 와, 그냥 금세 그냥 빠져드는데 김묘성 기자님 프로는 프로의 린 씨가 뭐 걱정 없어요 지금? 그렇죠. 근데 제가 또 매의 눈으로 좀 이렇게 좀 살펴봤는데 아하. 마지막에 살짝 보니까 다리 방향이 조금 다른 게 딱 걸린 거예요? 딱 걸리긴 했으나 네 그래도요 발라드의 여왕 린 씨가 이렇게
어디서 춤추는 모습을 보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역시 현역광은 린도 춤추게 한다라고 평가할 수 그러네. 있겠는데요. 멋진 표현입니다. 네. 그런데요, 이 팀은요, 반전의 모습이 또 있던 걸로 보입니다. 어허. 어떠한 무대를 선보였을지 영상 마저 확인해 야, 볼까요? 뭘까요, 네? 야, 진짜 준비 진짜 많이 했다. 와. 아, 나 이런 컨셉 너무 좋아. 이런 컨셉 너무 좋아. 무겁게 불타오르는 가슴에 사랑이 차고 싱그러운 이야기로 펼치는 내일이여 차표 없이 가는 인생이여 머물 곳이 따로 없다 해도 사랑하는 그대 함께 가는 너와 나의 청춘 열차여 하나, 둘, 셋. 차표 없이 가는 인생이여 머물 곳이 따로 없다 해도 사랑하는 그대 함께 가는 너와 나의 청춘 열차여 너와 나의 청춘 열차여 진짜 반전, 폭발적 무대였는데 전현 평론가 이 노래 정말 우리를 추억으로 정말 여행시켜줬어요. 그렇습니다. 특히 후렴구 딱 들으셨을 때 아 많이 들었다 누구더라 서울 시스터즈 하면 딱 네. 생각나는 분들이 있을 텐데 서울 시스터즈는 1989년에 결성됐거든요. 근데 저는 좀 사실 기억나는 게 서울 시스터즈 분들은 약간 성숙한 컨셉이어서 중간에 방실이라고 불리는 분이 계시고 네. 양옆에 계시는 분들은 미스코리아 머리라고 해서 길고 풍성한 파마머리 하시거나 한번 기억이 날 겁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 나온 이 옥구슬 아가씨 무대는 굉장히 귀엽고 코믹하게 특히 저는 굉장히 유심히 본 게 김다현 씨를 주변에 언니들이 굉장히 배려해 주는 그러네요. 듯한 모습이 좀 눈에 띕니다. 그래서 어쨌든 서울 시스터즈가 성숙한 모습의 어떤 여성 트로였다면 이 5명은 귀엽고 재밌고 가창력도 돋보인 무대를 선보인 것 같네요. 그러네요. 멋진 폭발적 에너지가 느껴지는 무대인데 근데 이 무대 보신 분들은 예리하신 분들은 린 씨여다 린 혹시 집에 간 거야 겁나서? 그런데 이 무대를 준비하고 있었답니다. 영상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대의 사랑은 가의 고인 이슬이 아름다워 하염없이 바라보네 내 마음도 따라오네 가여운 나의 여인이여 외로운 사람끼리 만나서 그렇게 또 정이 들고 어차피 이 인생은 빈 술잔 들고 취하는 거 그대여 나머지 서름은 나의 빈잔을 채워준 나의 빈잔을 대박 사건. 아니 백성문 변호사님 원래 네. 린 씨 트로트 하시던 분이에요 진짜? 그러니까 이제 린 씨 별명이 발라드 여왕에서 트로트의 여제로 바꿔야 될 것 같다는 네.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저도 깜짝 놀랄 정도로 너무 원래 워낙 노래는 잘하시는데 이게 또 트로트에 녹아내리는 게 좀 당황스러울 정도로 그러니까요.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이제 가만 보시면 아까 옥구슬하시들 이제 전부 다 같이 할 때 이렇게 팀 나눠서 할 때도 정말 짜임새 있었잖아요. 네. 아마 그 연예인 판정단도 똑같이 느꼈다 봅니다. 지금까지 좀 가장 짜임새가 좋았고 인생의 희로애락이 이 조금 전에 여러 무대에서 다 들어있었다라는 평가와 함께 네. 평가단 점수가 220점 만점에 무려 195점을 받으면서 대박 총 5팀 중 중간 점수 1위를 지금 쟁탈해간 그런 상황입니다. 이야, 이 연예인 평가단 220점 만점 195점 정말 지금 1등인데 중간 평가 1등인데 아직 남은 무대가 많이 있으니까 계속해서 관심 있게 따라붙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계십니까? 대박 사건. 네, 안녕하십니까? 김명준입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뉴스파이터. 다양한 소식과 뉴스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꾹 눌러 구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TV로도 유튜브로도 여러분께 한 발 더 다가가겠습니다. MBN 뉴스와 뉴스파이터를 사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